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컨텐츠 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문학사를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는 총 4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문학을 어디에다 써? 두 번째, 왜 하필 시일까? 세 번째는 근현대를 대표하는 시 읽기. 네 번째는 음미하는 시 읽기.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학을 어디에다 써? 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제가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도 잠깐 소개를 했던 내용인데, 인구론, 문송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을 해요. 인문계의 90%는 논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명절마다 왜 흔히 하는 그 어른들의 잔소리 섞인 질문, 취업은 했니? 결혼은 했니? 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방어할 수 있는 말이 저 문과인데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친척들이 그랬구나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한다고 하죠. 근데 이게 비단 이 근래에 일어난 일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약 한 25, 6년 전에 대학에 처음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저는 국문학을 전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그거 하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이런 식의 대답들을 이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주변 제 친구들도 혹은 또 뭐 지인이나 선후배들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굶어 죽기 딱 좋겠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 일만 하고 사냐. 뭔가 먹고 살 수 있는데 더 초점을 두고 일을 해야지. 뭐 과를 선택해야지. 이런 얘기들.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어 국문학과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했고 또 그 공부하면서도 시를 써보겠다고 굉장히 막 이렇게 여기저기 깝죽거리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국어교육을 또 전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뭐 먹고는 살 수 있는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2018년에 이제 계열별 졸업자 취업률 순위라는 게 이제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의과 계열, 공과 계열 이런 데가 7, 80% 이렇게 넘고 자연 계열도 보통 64, 5% 정도가 될 때 인문 계열은 뭐 90%가 넘는 정도는 아니지만 취업된 사람이 100명 중에 57명,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는 놀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100명 중에 7, 8명이 일을 하는 것과 100명 중에 5명에서 많으면 6명이 일할 수 있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100명 중에 7, 80명이 일하는 것과 50명, 60명이 일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결국 인문계를 나왔을 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굳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인문학 혹은 문학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인재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못 들으셨으면 앞에 강의를 먼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는 그래요. 어떤 기술적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인문학적 사고, 소양, 그리고 기본 상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에 대해서 나는 안 심심한데? 뭐 이렇게 받는 이게 문해력의 어떤 문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인재들을 원한다라는 것은 일단 배제를 해 두고요. 지금 제가 이 강의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문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역할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우리 사회에서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분류를 해볼게요. 글이라는 하나의 장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글은 다시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뉘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이라는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고요. 자, 그냥 비문학적인 글이라고 했을 때는 뭐 연설문, 기사문, 편지, 뭐 수필, 독후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글에는 비문학적인 글과 문학적인 글이 딱딱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문학만의 다시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함축과 운율, 요걸로 내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내는 게 바로 시, 그리고 묘사와 서사로 표현해내는 것이 소설, 그리고 통찰과 사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수필, 대사와 지문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희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글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고 그게 다시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문학도 다시 네 가지 장르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학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좀 이해가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학이란 사람이 내는 소리로 뜻을 갖고 글로 적고 쾌감을 주며 도리에 합당한 것이다. 이게 율곡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학의 정의입니다. 문학이란 특정한 형식 하에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요건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학에 대한 정의예요. 뭐 개인적으로 이광수,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긴 하겠죠. 어쨌든 뭐 친일 행적 때문에 그렇게 뭐 존경하지는 않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분이 한 이 말은 굉장히 이 문학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제 기준에서 적절한 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학이라는 건 결국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즐거움, 교훈, 주제의식, 이런 것들도 함께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문학이라는 건 작가와 독자 사이에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된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래요,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글, 그리고 문학적인 글, 아까 제가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문학적인 글이야?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잘 쓰인 글이 문학적인 글이지 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잘 쓰였으면 문학적인 글이다? 자, 예를 들어서 국화라는 주제에 대한 글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국화, 명사고, 식물, 국화가에 딸린 관상용으로 심는 단연생의 풀, 줄기는 목질성을 띄었고 보통 높이는 1m쯤 됨. 잎은 난형이며 결곽 또는 톱니가 있음. 꽃은 두상화로 테두리는 설상화관, 가운데는 관상화관으로 대개 가을철에 핌. 원예 품종은 수백 종이나 되는데 꽃 빛이나 꽃 모양이 여러 가지임. 관상용 외에 잎이나 꽃을 먹는 종류도 있음. 자, 이거는 국화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글이죠. 잘 쓰인 글이에요. 국화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근데 이게 문학적인 글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보시다시피 이건 사전에서 문학을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에요. 그야말로 국화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고 국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게
잘 쓴 글인데 문학적인 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문학적인 글은 어떤 건가? 보면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자, 서정주의 국화옆에서라는 이 시의 한 구절이에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에요. 국화는. 그리고 그냥 누님도 아니에요. 아주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그런 모든 젊은 날이 이미 한참이나 지나간 뒤에 이제 돌아와서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고 있는 내 누님 같은 꽃. 이게 국화다라고 서정주 씨는 시적 화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다년생의 국화과의 식물과 내 누님같이 생긴 꽃,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글이죠. 자, 그러니까 국화가 어떤 느낌인지 우리에게 더 가슴으로 전달하는 게 바로 문학적인 글인 거고요. 아까처럼 국화는 뭐 다년생의 풀이고 1m고 설상화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우리 머리 이성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문학과 비문학은 결국 머리냐 가슴이냐 요 차이로 이해하셔도 돼요. 어디로 받아들이느냐. 자, 조금 더 설명하자면 문학이 아닌 글에서의 기호는 대상과 동일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대상 뭐예요? 국화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국화가 있고 여기에 그 국화를 표현한 아까 그 사전에 설명문이 있어요. 그럼 얘는 1대1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대응해요. 그런데 문학적인 글은 어때요? 이 대상을 이 기호가 포함해 버리는 거예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는 표현으로 국화, 꽃을 포함해 버리는 거예요. 국화꽃만 아니라 또 다른 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얘를 포함해 버리는 거예요. 먹어 버리는 거예요. 동등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비유라고 하고요. 함축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문학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문학은 돈이 되지 않고 권력을 주지도 않고 명예와도 큰 연관성은 없죠. 물론 일부 성공한 문학인들은 이런 것들을 다 갖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은 정말 이게 어렵고 대부분의 어떤 문학가,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시인 같은 경우는 어디 기고 같은 걸 하면 뭐 신문이나 뭐 이런 데 기고 잡지에 기고를 하면 시 한 편을 썼을 때 5만 원 정도를 받는다. 조금 저기 하면 뭐 10만 원 정도. 근데 대부분 5에서 7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 사람이 100편을 쓰면 뭐 쉽게 생각해서 500만 원이 되겠네요. 뭐 7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1년 동안 우리가 시 100편을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 써봤자 뭐 열 몇 편? 다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뭐 50편을 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100편을 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연봉이 500에서 700 정도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의 작가들은 그래서 사이드 잡으로 다른 업을 삼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작가들은 이걸 하는 걸까요? 일단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 태초부터 권력이나 명예나 부와 거리가 멀진 않았어요. 중세 시대의 문학은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 확실한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파트롱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귀족에게 붙어 사는 식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예술 전반적인 거를 따져봤을 때 르네상스 이전의 시대에는 우리가 신 혹은 영웅을 찬양을 했어요.
그 대상으로 삼았죠. 그래서 뭐 서사시 이런 것들 보면 다 신이나 뭐 어떤 영웅적인 인물의 업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와서 인본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신이나 영웅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인간을 노래하게 돼요. 그런데 이 그냥 아무나 노래할 수는 없죠. 이 작가들은 나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귀족, 영주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왕.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어떤 문학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은 귀족이나 왕이나 영주를 찬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주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노래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권력자들을 파트롱이 되어서 이런 예술가들을 키워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종속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층민일 수는 없었어요. 바로 귀족들 옆에서 뭔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 집에는 늘 식객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식객들은 그래요. 칼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쪽에 어떤 기회나 재주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문객이라고 해서 시를 쓰고 글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모두 동양 쪽에서는 그래도 아주 대놓고 뭐 자신의 뒤를 봐주는 사람을 찬양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를 먹고 살 수 있게 집안에 들여서 해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력과 이 어떤 문인과의 관계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면대면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도 문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언론들은 약간의 어떤 유착관계를 맺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그거는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문학이 권력의 하순이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 문학은 그렇게 부나 명예, 권력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관계가 변화를 맞게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인쇄술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도 뭐 구텐베르크니 뭐 직지심체 요절이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쇄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게 대중적이진 않았죠. 그런데 이런 대중적인 인쇄술이라는 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타자기가 뭐 발전이 되고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부터 점점 문인들은 더 이상 그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아도 됐어요. 왜? 이제 내가 쓰는 글이 상품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 같은 경우는 1920년부터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쓴 글이 원고료, 즉 돈을 받는 하나의 상품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면서 찬양하지 않아도 더 많은 독자들의 어떤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할 수만 있다면 내가 충분히 먹고 살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게 됐다는 거죠. 자, 문학평론가 김현 씨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기는 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문학은 그것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즉 무지를 추문으로 만든다. 문학은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실한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준다. 그리고 무의미한 삶을 자각하지 못하는 일상의 무딘 의식을 추문으로 만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문학이라는 건
이 문학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존재적인 가치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동굴에서만 살아가는 동굴 사람, 동굴인들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동굴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을 느끼거나 갖지 못하겠죠. 왜? 이게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세계가 이 동굴 아니니까요. 이 안에서 모든 걸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우연치 않게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보자고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넓은 대지를 보고 높이 솟아있는 숲과 나무들을 보고요. 산을 보고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보고 살랑이는 바람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동굴로 돌아갔을 때 그전처럼 아무런 불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문학이라는 거죠. 문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이 동굴이 전부가 아니야. 날 따라와봐. 밖에 한번 나가보자. 이 동굴 밖에는 진짜 또 다른 넓은 세상이 있어.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 혹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사실이 어쩌면 그게 전부는 아니야. 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이라는 게 일종의 배경 지식을 확장하고 대리만족,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80일간의 세계 일주 같은 문학 작품을 읽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람이 갔던 나라들을 다 하나씩 돌아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책을 읽으면서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읽다 보면 다른 나라들의 어떤 문화나 풍습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죠. 꼭 문학 작품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개서, 여행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만 읽어도 충분히 그런 새로운 세상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문학 작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죠.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했을 때 이 작중 화자가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도 내가 대리 경험을, 대리 만족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결국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 하나의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파트 문학을 어디에다 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왜 하필 시일까? 수많은 문학 장르,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희곡도 있는데 왜 시를 바탕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 문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 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